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 중국과 러시아가 결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젠슨 황의 이야기를요. 미국의 기술 제재가 이 중국의 과학기술 불을 당겼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관세 얘기도 여쭤볼게요. 중국 관련 이슈 중에 가장 큰 관심사기도 한데요. 지난 7월 말에 이제 미중 3차 관세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제네바, 런던에 이어서 일단 스웨덴을 협상 장소로 선택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매체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소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왜 우리 매체들은 스톡홀름에서 했다는 거기에 왜 무게를 두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거는 꼭 스톡홀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번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협상단이 유럽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출장 가서 있을 때 유럽 사람들과 만나기 좋은 장소를 골랐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런던 협상 후에는 좀 양국의 발표 내용이 좀 달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좀 어떤 카드를 꺼냈었고 어디가 좀 더 유리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관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중국이 걸어 내밀은 카드는 히토류 카드였습니다. 그죠? 히토류 카드를 내밀어서 미국이 움찔한 거죠. 근데 미국이 이번에 가져간 레버리지는 러시아 오일이었어요. 러시아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양쪽 모두 지정학적인 문제가 같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히토류라는 게 첨단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동시에 그 히토류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이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F-35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며 그 한 척 만드는데 히토류가 몇천 킬로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히토류라는 게요. 히토류 가공하는 데를 가보시면은 깡촌의 산 비타구니의 심신산골에 들어가면 거대한 산을 막 깎아냅니다. 그 광석을. 그래서 이 방만한 암석을 가공을 하면 히토류가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옵니다. 이거요? 이거 100g도 안 돼요. 좀 몇십 그램 될 거예요. 그거를 몇천 킬로그램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히토류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 안전 자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비축을 해요. 그래서 원래 규정이 있어요. 비축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럼 민간은 어떠냐? 민간은 아예 비축이 없죠. 그러니까 곧바로 자동차 회사들이 저 자동차 못 만들겠는데요. 모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응수된 거는 러시아 에너지를 가져가지 마라. 러시아 에너지를 안 가져가면 어떡할 소리냐? 제일 좋게는 미국에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 가져오든 사우디에서 가져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유조선이니 가스 탱크선을 가지고 바다 건너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그거를 2000년부터 시작해서 25년간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에너지예요. 러시아 에너지를 이제 배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 러시아 배를 예를 들어 미국이 공격하거나 저지하게 되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 중국과 러시아가 결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중국까지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지금 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중국 보고 너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줘야 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히토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는 거기까지야 라는 의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양 국가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틀림이 없는데 첫 번째 상황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미국이 유리할까요? 중국이 유리할까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바로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그것은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30% 유예 관세 뭐 섭섭하긴 해도 뭐 해내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벌면 벌릴수록 중국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 이상 20년 이상 준비해온 나라고 미국은 갑자기 준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언가 수가 틀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면 미국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로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정치의 상황은 사실 한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좀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럼 앞으로 대중 전략은 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사실은 빅 퀘스천이죠. 빅 퀘스천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알고 싶어하고 중국도 알고 싶어하고 일본도 알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용 외교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직 전략이 세워지지 못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무슨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에 그 얻을 것도 얻어내고 저쪽에 얻을 것도 얻어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대폭 줄어들었고 지금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거나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버리고 미국 편이 이제 완전히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당신이 걱정 안 하고 아무도 우리 모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의 여러 가지 데미지는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그 한계 테두리 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우리가 가장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과 제안들이 있는 건데 현재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제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질문도 우리나라 안보 전략을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상위의 그 전략, 상위의 조건이 지금 정형화되지 못하고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위에 있는 아무리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주식 뭐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폭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이슈도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이 서해 그 잠정 조치 수역에 지금 부유식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 놨잖아요. 이걸 지금 단순 양식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에요.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의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단순히 이야기한 상업적 목적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틀림없이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어도에 세운 구조물이 당시에 중국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이 차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게 섬이냐?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이 남중국해에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하고 있는 비난을 똑같이 중국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여기 이어도는 우리 것이요. 그래놓고 거기다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했어.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아니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만들어진 게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말빨이 잘 안 먹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못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하셨던 질문을 되돌아가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이 가장 최상위인 외교 안보 전략을 우리가 어떤 노선을 지금 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고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지금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해군 본부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방부가 혼자 결정할 수도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계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저벅저벅 이런 상황이 초래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식 가격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의 큰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이든 정부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실책이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외국 매체가 그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거 뭐 항의합니다. 항의하면 신경도 안 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겠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최상위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게 수립되지 않은 이상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미중 3차 협상 다시 좀 여쭤볼게요. 미중 3차 협상이 정상회담의 이제 발판이 될 거란 이제 관측도 많았는데요.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이제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가능성과 에이펙 회의 중에 이제 별도로 미중 회담이 열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사님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 입장에서요. 우리나라의 에이펙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일정을 조율하다가 그게 에이펙 기간이 맞으면 에이펙에서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에이펙에서 안 하는 거지. 그거를 뭐 한국의 입장이나 에이펙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번 협상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 주식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희 구독자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보잉과 엔비디아가 지정학적 수혜주로 조금 언급되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방에 여러 나라를 두들겨 패면서 당장 가시적으로 미국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사실 미국에서 살 만한 물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보잉 항공기인 거예요. 어차피 비행기 필요하고 그다음 그 단가가 크기 때문에 액수 맞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잉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거겠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르죠. 엔비디아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혜주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죠.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수출 그 규제를 풀어준다면 그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큰 수혜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미중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젠슨 황의 이야기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든 시절에 그 반도체 설비 같은 거 안 팔고 EUV 같은 거 안 판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그 많은 그 테크 자이언트의 경영진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와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수출을 안 하면 중국에게 남겨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냐. 그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미국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좀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못 만들 때 중국은 인공위성 날리던 나라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하면 분명히 그렇겠지만 탑 1%를 가지고 비교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오니까 중국이 지금 마구 그 반도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미국의 기술 제재가 이 중국의 과학기술 이공계 사람들 이 소사이어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과학원에 있는 한 학자분이 소위 목 조르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을 내놨어요. 이거를 미국이 목 조르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미국에게 굴복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이게 삽시간에 전 중국에 퍼지면서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 열혈남아의 흉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이 버전은 내가 꼭 이공계를 가서 과학자가 되든지 엔지니어가 돼서 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꼭 해결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불태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딥시크처럼 성공하면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고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안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의 컨트롤 하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이래야 미국에게 유리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안 팔아가지고 쟤네들 자체 개발해서 경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좋아지는 게 뭐냐. 이걸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H20 같이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 회사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미국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